자,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오늘은 배상훈 교수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대학에 강의 맡으셨다고요? 예,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예. 범죄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사회학과에 범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갖고 예. 기초학문으로서 좀 어렵지만 그래서 좀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방학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대학원은 뭐 인원이 적어서 네. 직접 대면으로 하는데 지금 방학이고요. 예. 그러시군요. 학부생들은 비대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피해자인 50대 가장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먼저 배 교수님. 예. 이게 아침 9시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당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 벌써 한 달이나 된 건 지난달 30일 날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경기도 김포의 양천읍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9시 30분입니다. 네. 신호를 기다리던 분이 58세 되는 분이 뒤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에 다쳤는데요. 네. 이게 사중이 된 거죠. 가해자 차량이 하나고 이 피해자 차량이고 앞에 두 차량이 더 있었는데 네. 거의 차들이 거의 구겨질 정도로 아이고. 엄청난 사고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가 돼갔고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요? 0.08입니다. 0.08이면 이번에 사양됐기 때문에 취소 수치가 맞는 거죠? 취소 수준입니다. 예. 측정 당시 수치가 이 정도 나왔다면 그전엔 더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렉스턴 운전하던 60대 남자분이 추돌한 건데요. 예. 그분이 이제 음주 측정을 최혈로 했어요. 피를 뽑았는데 0.08 이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면허 취소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측정 당시보다 그 전은 많이 취한 상태, 더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던 거죠. 윤창호법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윤창호법이라는 것이 뭐하긴 한데 이 네. 법이 사실은 명칭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여기 오지 11에 보게 되면은 위험 운전 치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사고 있어요. 사고 시에는 처벌을 받는데 지금 이분이 상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중상해 아닙니까? 이럴 예.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든지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중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고의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보통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범이지 않습니까? 보통 같은 네네. 경우는. 운전하다가 어쩌다가 실수라든가 그렇죠. 예.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이 가해자분이 드신 술의 양이라든가 아침 9시 반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운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 왜냐하면 이거는 고의와 과실의 부분은 뭐냐면은 과실일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의.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 고의에 의한 위험 문제 치사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건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건지 아니면 밤새 먹고 나서 운전대를 잡은 건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분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지만 네. 일반적으로 아침에 운전 9시 반경에 0.08 이상이라고 한다면 예. 이분이 밤늦게 마신 게 아니라 아침 새벽까지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술을 낮새도록 먹은 거죠, 이분이. 예. 그리고 나서 운전 안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지금 배 교수님은 고의성으로 본다고 하는데 예. 어떻든 운전하다 사고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특가법을 적용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모임 자제해야 되고 외출 되도록이면 좀 안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뭐 피치 못하게 만나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 같은 것들 좀 꺼려하고 그래서 단속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보셨을 땐?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연말 연시에 형성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라는 이런 인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그전보다는 단속이 조금 약해진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연말 연시고 새해 들어오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인원을 동원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네.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지만 본인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건데 어떻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연말 연시는 이제 인원을 대폭 증원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백 교수님 현장에서 좀 어떤 상황 좀 들으시고 있나요? 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거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뻔한 곳에서 측정을 하니까 다 알죠. 왜냐하면 네. 그런 관련된 앱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아침에도 불시에 네. 음주운전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것도 알아서 또 이게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술 드시기 전에는 이제 판단력이 있으니까 아유 난 술 먹고 운전 안 할게라고 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나면 사람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하죠. 그 습관을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요즘 코로나니까 검사 안 해 이러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면은 운전 안 하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대리운전 기사분을 불러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차를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꼭 대리기사를 불러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가운데 어느 분께서 이게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크리스마스에 큰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25일 날 저녁인데 안산구 단원구에서 20대 예. 남성이 차를 몰고 네. 차를 들이받고 교통사고를 들이받아서 불길이 났어요. 차에서? 네, 차에서. 이제 예. 배에서 나왔는데 나올 당시에 비틀거리기도 하고 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은 병원에 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측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거부한 거죠.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강제로 측정할 수 없는 게 네. 현행범이라는 체포한다든지 긴급 체포해가지고 체를 하려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동의 없이 못 받으니까 측정을 못했던 거예요. 예. 백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무리 뭐 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측정 거부하게 되면은 예. 강한 형량으로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측정 거부해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본인이 음주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나중에 받을 형량과 비교했을 때 네. 상당히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좀 논란이 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논란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할 시에 네. 사고 시 말하면 사고 시에 그럴 때는 5년이요 제약이나 2천만 원의 벌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특가법 있지 않습니까? 특가법상의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냈을 경우 그때는 1년 이상 15년 이상 징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특가법상에는 음주 측정 거부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가는 거고 네네. 음주한 사람을 측정했다 그러면은 특가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이 특가법이 무서우니까 자기는 차라리 교통사고 특례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젊은이가?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죠. 논란이 되는 건 그겁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일부 변호사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이 됐을 때 전혀 응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갖고 특정한 형태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의 맹점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네. 나 안 해. 음주 측정 안 해. 라고 해 그냥 가버려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가 좀 개정이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이것도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2095님께서 저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음주운전 절대 안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 8285님 술 먹고 운전해서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사건 자꾸 나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이 술에 관대한 사회였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이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술로 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술 취했다고 어떤 핑계를 밀을 수 없다. 거기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음주운전만큼은 우리가 정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문제수사팀장 자리하고 계시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그 치킨 배달하시는 분을 치어서 사망케 했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였는데 차주는 동승자였고요. 이때 그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었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공분을 사고 있었던 그런 사고였는데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여성 운전자가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을 했고 동승자인 남성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재판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대한 법률과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받고 있는데 그 동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승자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음주운전 시킨 건 아니고 그 롤러라 그러나요? 그 운전 그 누르는 거 있죠. 무선으로. 그걸 눌러줬고. 리모컨으로 눌러줬고. 탔다고 했지만은 그 여성분 운전자는 뭐라고 했냐면 호텔방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에서 운전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말이 바뀌었어요. 네. 차 안에서 운전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편의점 앞으로까지 가라고 하면서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진술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동승했던 남성은 자기는 그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줬고 탄 거는 기억나지만 가라고 운전하라고 한 적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유리한 거는 진술이 기억이 나고 불리한 부분은 진술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잘했다고 이렇게 뭐 재판 과정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할까 싶긴 합니다만 당사자들은 이게 상당히 형량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운전한 여성은 자기는 이 옆에 사람이 시켜서 했고 그리고 이 동승자는 자기는 그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경찰, 수사기관의 책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일종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그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리한 형량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입증할 상태가 되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떤 진술이라든가 손지생 이런 것들을 누구 책임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 사고였고 이걸로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승자가 있고 운전자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진술이 다른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상의 운전치상 사망사고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정범이라는 건 운전한 여자가 정범이거든요. 그 여자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승자가 과연 정범 운전한 사람한테 교사 즉 운전하라고 시켰느냐. 교사를 했다 그러면은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시키지 않고 타기만 했다고 한다면 정범이 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돼요. 방조범은 정범의 형의 2분의 1까지 강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탄 사람은 어떻게든지
형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옆 그 운전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동성한 사람이 자기도 죄를 좀 덜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옆에서 시켰다. 시켰기 때문에 내가 운전했다라고 그렇지.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일정 정도의 참작 같은 거 참작을 바라는 거죠. 그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로가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문제는 이 진술들을 했다는 게 뭐 바람직한 거 아니고 이거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사기관이 난처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기 난처하지만은 왜냐하면 이거는 엄격하게 예. 그 상황에서 운전하기 전에 어떤 누가 시켜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네. 예를 들면은 동승자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 운전자한테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술을 오히려 더 먹였는지 아니면 술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에 제3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녹음이 있다거나 뭐가 뭐 블랙박스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 블랙박스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운전을 한 사람 운전한 건 확실하고 그분이 사고 낸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과속과 중앙선 신호를 했어요. 음주도 했고 이건데 옆에 탄 분이 과연 리모컨을 열어줬을 때 자기가 운전을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옆자리에 앉았어요. 내 차에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타면 운전한다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면서 갔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엔 동승자 옆 하는 진술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의 피해자 좀 신문조서도 확인하고 예. CCTV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목격자도 있었어요. 사고 나서 당시에 그 밖에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배사원 교수께서는요? 네, 이 상황은 이제 민사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민사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또 이 당사 주범이나 정범한테 손해배상을 또 물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그렇겠죠. 수 있고 예. 그쪽 보험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극구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입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뭐 각각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네. 통하지 않죠. 예. 그럼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라든가 형량 같은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감량이 돼버리면 정상참작이라든지 감량이 되면은 당연히 형이 줄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도 시도하다가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합의했으면 조금 감형이 될 건데 합의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라고 하는 건 유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유가족하고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넣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 중하다는 걸 알고 이제 진술로서 서로가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거죠. 네. 5011님. 음주 측정 거부하면 바로 면허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도 술을 먹고 저지르면 감경해주는 술에 관대했던 우리 정서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하나 오하나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과 뭐가 다른가요? 파격적으로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량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은배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법률적으로 볼 때는 음주운전 형량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을 사고시 말하는 거죠. 사고시 같은 경우에 그거를 양형 기준이 좀 가진 거죠. 그리고 정상참작이라든가 감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조항을 없앨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고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벌금형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 아니죠. 음주는 그 측정이 틀려요. 예. 0.3 이상, 0.8 미만 이런 데 1년 이하 징역도 있고 또 0.8 이상은 또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0.2% 이상은 5년 이하 징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벌금으로 뭐 500이나 1000만 때리기 때문에 형은 중한데 실제적으로 음주 사고 아닌 경우에는 형을 살리는 경우는 적고 보통 벌금 처리를 하죠. 배사원 교수께서는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유는 이 범죄를 과실로 본다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과실로 본다? 과실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법조계의 흐름이라든가 판사님들의 판단이 고의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술을 먹어서 벌어진 과실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술을 먹지 알아야 되고 술을 먹고 운전하는 습관성이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위험지 시상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이것을 고의범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적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고의범이다라는 것을 인식이 확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벌금형이 안 나오고 실형이 나올 수 있고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판사들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이거 다 깎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게끔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음주운전에 대한 좀 경각심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좀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김우배 팀장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기관 특례법이에요. 예.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이한 추행입니다. 네. 추행죄로 기소된 그 상관에 대해서 1심에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요거를 고등부사법원으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어요. 네. 즉 대법원에서는 위력이한 추행을 인정을 했던 거죠. 군에서 업무 보고를 한 여성 부하 직원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하 여직원이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예. 그 상사가 가가지고 손등에 아마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10초간을 문질렀다는 거예요. 네. 문지르면서 이게 뭐냐고 했다는 건데 그거를 1, 2심에서는 성적 추행 즉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그거를 지우라는 표시를 했던 것이지 네. 그게 성적으로서 침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1심과 2심에서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이 바뀐 것인데 배상훈 교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군사 관련된 건 1심, 2심은 군사법원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데요. 아. 1심, 2심은 또 사실심이고 3심은 저기 법률심인데 네. 핵심적인 부분은 1심, 2심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자체를 행위 그 자체만 놓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손등 자체를 문지르는 것 자체는 맥락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한다. 이거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바뀌어서 나온 것은 그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행위라 하더라도 맥락을 봐야 된다. 네. 즉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지 그것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뀐 형태의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게 판례가 바뀌는 어떤 시기의 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 2심의 무죄 판결을 이제 대법원이 뒤집고 추행이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말했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성적 회롱도 했다는 거예요. 발언을. 아, 이전에? 예, 전에도 사건 이전에도 희롱성 발언이 있었다. 성회롱성 발언도 있었고 예. 또 사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던 게 아니고 단 둘이 있었다. 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의사에 반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의사에 반했고 그 유형적 즉 말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형적으로 손을 댔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혐오감을 했기 때문에 네. 강제 추행이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손등에 문신이나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림 그 지우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구태여 거기를 손을 물리적으로 댄 다음에 문질렀다는 거는 이 성적 추행이 있던 거죠. 그걸 왜 만지고 그걸 왜 10초 동안 그걸 왜 문지르고 있어요, 정말. 10초간.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행위 자체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고 그 주변에 누가 있어서 뭐가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만이 성적 수치심에 혐오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의 영역인 거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네. 이 다른 법원의 판례 같은 경우는 그냥 행위 자체로 예를 들면 발목을 찍었다 아니면 네. 발목에 손을 댔다 아니면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건 성적 수치심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그렇게 판단 안 된다. 그냥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최근에 성범죄 사건 가운데 배 교수님 1, 2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 있어서의 판례 자체는 엄격하게 그 네. 행위 자체만 봤는데 대법원에서 성인 감수성이 높아지는 어떤 판례로 바뀌면서 네네. 기존에 무죄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행위 자체만 봤던 판결들이 대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네. 성범죄라는 거 하는 것은 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강제추행죄를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김은배 팀장께서는 이런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고위층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업무상 추행 때문에 많이 걸려드는데요. 사실은 네. 모든 일 했을 때 상대방 동의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 자기 혈중의 자유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인끼리 하더라도 만약 애인한테 껴넣으려 그러면 애인한테 누구야 껴안아도 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마침하고 싶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않고 그냥 한다는 거는 가치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인식이 돼야 하는 거지 내 존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인들도 명심하십시오. 항상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예. 애정 행각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예. 동의가 중요한 거죠. 배상훈 교수님 동의 구하세요. 예. 예. 참 알겠습니다. 뭐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좋아하는 사람들 연인 간의 스킨십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죠. 아주 문제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좀 피해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지금 이 사회 분위기 같은 것들은 좀 바람직한 것으로 나아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은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 교수님?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법의 영역에서는 엄격한 형태의 그 가해자 중심의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지금도 많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합리적으로 네. 정확적으로 맥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 교수님, 그 새해는 이제 또 나오셔서 같이 방송 해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